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메 신박 오늘 6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야, 6월도 이제 27, 28, 29, 30일 나흘밖에 안 남았네요. 자, 나흘만 지나면 23은 4년에 또 절반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24년 이제 6개월이 남는데 자, 전반전이 끝나가고요. 또 후반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그걸 보면서 지난주 주말에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만간에 빨리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온 것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셨을 건데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단독 반도체 실탄을 챙기자. 삼성 20년 만에 중대 결단을 하냐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중대 결단을 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20년 만에, 그것도 20년 만에 중대 결단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7조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한다. 17조? 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산업은행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산업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대출 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고 하이닉스는 3조 원가량의 대출을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이닉스는 대출을 하군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산은의 저리 대출을 기반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지 주목된다. 기재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를 했고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시중 최저 수준 금리로 17조 원 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최저 수준 금리면 도대체 한 어느 정도죠? 자, 대상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그리고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국내에 새롭게 투자하려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은 사는 일반 대출 대비해서 0.8에서 1%포인트,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은 1.2에서 1.5%포인트 낮은 우대 금리로 설비, 연구개발 R&D 투자 등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전자는 반도체 투자에 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최근 산은의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타진해 왔다고 하고요.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침에 따라 최대 5조 원 가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닉스는 3조 정도고요. 하이닉스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면 SK그룹 전체의 사업 구조 재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네, SK그룹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약간 자금이 그죠? 팍팍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금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에 담긴 대로 연 3.5%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연 3.5%. 그러면 기존에 회사채 발행한 게 있고 은행에서 대출이든 한 게 있을 건데 3.5%를 만약에 5조 원을 정도 3.5로 조달을 했다라고 치면 그 전에 대출에서 발생한 고금리에서 발생한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건데 자,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2월 자회사인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1조 9,900억 원을 빌리면서 약정한 연 4.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렇죠. 작년 초에 삼성전자가 생뚱맞게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자금을 빌린 데서 전자가 돈이 뭐 현금이 한 70조에서 많게는 한 100조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나?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22조 정도 빌리면서 연 4.6% 이자를 주는 걸로 했군요. 그러면 3.5% 안팎에서 만약에 산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5조만 하더라도 일단 1% 정도 이자가 줄어드니까 5조의 1%면 500억이다. 그죠? 500억 하니까 좀 작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전자가 지금 이번 분기에 컨센서스가 8조 2천억 흑자거든요. 영업이익 흑자. 그러니까 전자의 현금 보유액. 현금 보유액 여기 그래프 나오네요. 네, 2020년 코로나 때 121조 8천억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1년도에 120조, 그리고 22년도에 114조, 그리고 23년도에 91조 7천억. 그러니까 22년도에 현금이 114조 뭐 이런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그때 생뚱맞게 22조나 돈을 빌린다고 하니까 왜 그런가 했었고요. 자, 전자 반도체 부문 시설 투자. 그러니까 이런 돈이 필요한 이유가 엄청난 또 캐펙스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자, 반도체 부문 시설 투자가 20년에 33조 정도, 21년에는 43조, 22년에는 한 48조, 그리고 23년에도 48조 정도. 엄청난 돈을 또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또 사오고 이런저런 거 하면 현금이 항상 좀 많아야 되겠네요. 보니까.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 하이닉스 AI 칩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부분인데, 네, 반도체 업계 큰 손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자금을 쓸 정도로 한도가 풀릴지, 시장 조달 금리보다 어느 정도 쌀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는데, 하지만 산은의 저금리 저리 대출이 연 3.5%로 금리 경쟁력이 높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자와 하이닉스가 대출 한도와 금리 수준을 타진했다라고 합니다. 하이닉스는 한 3조 정도 지금 조달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는데, AI용 반도체인 HBM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며 AI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고, 물꼬가 터진 만큼 글로벌 AI 전쟁의 승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2위 AI 가속기 업체인 AMD 등에서도 납품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까지 나서서 반도체 산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만큼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적자가 크게 나면서 사실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엔비디아로부터 선수금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HBM3 이거 빨리 만들어줘 하면서 돈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먼저 선급금 줄게 하면서 자금의 물꼬를 터줬다라고 그때 얘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올해 1분기 말 기준 하이닉스의 현금 보유액은 단기 금융상품 포함해서 현재
8조 2천억이고요. 치열한 경쟁을 위해서는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시설 투자액이 필요하고 하이닉스가 금융회사 등에서 25조 원을 차입한 상황을 감안을 하면 저리 정책금융은 가물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하이닉스도 25조나 지금 차입금이 있네요. 하이닉스는 산원에서 빌린 자금을 첨단 반도체 투자에 사용할 방침이고 경기 용인에서 12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에서도 40억 달러를 투입해서 AI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한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네요. AI 메모리 반도체에서 1등을 굳히기 위해서 막대한 이 투자와 R&D 비용을 투입해서 초격차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야, 참 옛날에 삼성에서 늘 삼성전자를 에 관한 기사에서 늘 나오던 단어, 초격차인데. 자, 배터리 SK온 투자로 자금 수요가 많아진 SK그룹 입장에서도 하이닉스가 저리로 자금을 조달을 하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쭉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산원에서 빌리기로 하면 대규모 설비 투자를 위해 중장기 대출을 받는 것은 2004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20년 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였었군요. 자존심, 무차입 경영 대신에 실리, 저리 대출, 실리를 챙겨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네, 꼭 무차입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생뚱맞게 그 회사채 발행 많이 합니다. 네, 그 굉장히 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면 저금리로 돈을 빌려가지고 또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주가치 뭐 미국 기업은 주주가치 극대화가 항상 최고의 목표다 보니까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차입금이 유리하면 차입합니다. 네. 자존심 따지는 게 아니죠, 저는. 자, 전자가 외부 자금 조달 여부를 들여다본 것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전자는 91조 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요. 싼 금리의 자금을 일부 조달해서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서다. 전자 관계자는 대출 한도와 금리 수준을 알아본 것은 맞지만 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전자는 22년부터 경기 평택에 6개의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총 사업 규모가 200조 원에 달하고 해외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네, 방금 요 기사에서 나온 이 외부 차입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막 고민하다가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본금이 1억이에요. 자본금이 1억인데 돈은 10억이 필요해요. 시설 투자를 해서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투자하면 그래도 10% ROI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번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걸 갖다가 자본금은 1억인데 돈을 9억을 조달을 해가지고 4.5%에 조달을 해서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이자가 없는 증자를 하는 거예요. 증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나은가? 그러니까 보면 증자하면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자를 해서 9억을 증자를 해가지고 10억으로 투자해서 1억을 벌어요. 그러면 10억에 1억을 벌면 이자는 없으니까 그냥 1억이 고스란히 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EPS, 최종적으로 EPS를 구해보면, 10억에 1억을 벌었는데 자기 자본이 10억이니까 ROE가 10%가 나오는 거죠. 10%. 자, 근데 반면에, 자, 1억인데 9억을 회사채로 땡겨왔어요. 땡겨왔는데 4.5%. 그러면 돈을 벌어서 1억을 벌었는데 4.5%의 이자를 줘야 되니까 9억에 4.5% 이자면 9억에 10%면 9천만 원이고, 그죠? 5%면 4,500만 원이 되고, 거기서 4.5%니까 4,200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1억 벌어서 4,200을 뺐어요. 그러면 남은 금액이 5,800이다 라고 하면 1억으로 자본금 1억으로 5,800을 번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으로 5,800을 벌었으니까 ROE가 58%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자기 자본은 계속 낮추고 그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애플조차도 이런 뭐 시술 투자가 됐든 뭘 할 때 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으면 그 ROE를 높이기 위해서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경영진이 지금 미국의 경영진하고 다른 게 하나가 미국 기업은 주주 가치 극대화가 목표입니다.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기업 가치 극대화죠. 주주 가치가 훼손되더라도 기업 가치 극대화.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밸류업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금감원 이복현 원장께서도 하는 얘기가 상법에 반드시 주주 가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집어넣어야 된다. 라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탑재 화웨이 OS, 삼성 AI 폰 정면 승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 거 하나하나 그런 것 몇몇만 보더라도 저 기업의 경영진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를 주주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아니면 저기는 주주 가치는 훼손해도 그냥 기업 가치만 성장시키면 되구나. 보통 뭐 물적 분할해 가지고 뭘 하고 아니면 증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뭐 이럴 때마다 이 주주가치 방금 그 주주가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금 조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당연히 기업 가치도 극대화 시켜야 되는데 그 극대화 시키는 과정에서도 주주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AI 탑재 화웨이 OS 삼성 AI 폰과 정면 승부라고 되어 있거든요. 중국이 안드로이드, 구글의 안드로이드 OS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국 기업이 만든 OS의 활용처를 넓히고 있다. 리차드 위 화웨이 소비자 비즈니스 부문 회장은 지난 21일 중국 선전 본사에서 열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하모니 OS가 9억여 개의 장치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래요. 미국 경쟁자들이 30년 넘게 걸린 일을 우리는 10년 만에 해냈다고 말했고요. 9억 개가 넘는 기기에 자체 OS를 적용한 기업은 미국 애플을 제외하고는 화웨이가 유일하다. 오늘 아침 자료를 보니까 애플에 지금 깔려있는 핸드폰 수가 한 13억 5천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OS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가동하는 프로그램인데 OS에 따라서 기기에서 가동되는 앱과 서비스도 달라진다. 예컨대 삼성 갤럭시 폰과 애플 아이폰 앱이 다른 것도 OS 차이 때문이고요. 안드로이드 OS를 쓰던 화웨이가 OS 독립에 나선 것은 2019년입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시작되자 울며 겨자 먹기로 자체 OS 출시에 나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 화웨이는 9억 개가 넘는 하모니 OS 기기를 앞세워서 미국 기업 등의 전용 앱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에서만 실행되는 카카오톡이 하모니 OS를 사용하는 화웨이 폰에서도 가동될 수 있게 한다는 얘기군요. 자, 화웨이는 올해 하반기 하모니 OS 업데이트 버전을 통해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하반기 새 OS가 적용이 되면 자체 생성 AI 판구 기능이 스마트폰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네. 어제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요. 중국 기업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그죠? 화웨이. 예, 화웨이는 중국의 삼성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자, 챗 GPT 음성 비서 4달로 출시 연기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 기사죠? 오픈 AI가 AI 챗봇 챗 GPT의 음성 비서 기능 출시를 연기했고요. 위험 콘텐츠를 차단하는 기능 등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앞서 배우 스칼렛 조앤슨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학습시킨 의혹 등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고요. 오픈 AI는 음성 모드의 특정 콘텐츠 감지 및 거부 기능을 개선하고 있는데 출시 기준에 도달하려면 한 달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지난달 최신 AI 챗봇 GPT-4o를 공개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음성 모드를 시연을 했고요. 음성 모드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미뤄진 다음 달 베일을 벗을 전망입니다. 오픈 AI는 이날 소수 유료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제품 출시는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다고 발표했고요. 유료 사용자에게 공개해도 기능은 지난달 시연 때보다 한정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가 올해 가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오픈 AI의 출시 연기 결정이 최근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음성 모드가 지난달 첫 시연 당시 조앤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음성 모드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여성 목소리, 남성 목소리, 아니면 뭐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이런 거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여성 목소리를 설정을 했을 때 그 목소리가 이 스칼렛 조한슨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군요.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여자 배우 중에 한 명이 이 스칼렛 조한슨인데, 자, 조앤슨이 이 같은 문제를 들어서 음성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오픈 AI는 다음 달부터 중국 기업이 자사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방침이고요. 다음 달부터 중국 기업이 오픈 AI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군요.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오픈 AI는 7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자사 서비스를 완전 차단한다고 합니다. 오픈 AI는 지원하지 않는 지역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트래픽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자,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 심화, 노벨상 경제학자들의 경고. 이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가 되면 인플레가 심화된다고요?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16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옥스에 따르면 이들 수상자는 공동서한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주장했네요. 약간 간접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발언이다, 그죠?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관세를 매기는 트럼프의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시행이 되면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서한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콜롬비아대 교수가 주도하고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 그리고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 폴 로머 보스턴 칼리지 교수 등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진보적인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세부 정책별로 다른 견해를 보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보다 낫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고요. 수상자들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처럼 정파색이 옅은 싱크탱크의 연구자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심을 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적어도 권위 있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대중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 측은 미국인들은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도 어느 대통령이 주머니를 더 두둑하게 해줬는지 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미국은 댓글이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렇게 정치적인 어느 대통령 후보를 밀고 이런 걸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댓글이 험악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런 발언을 한 이 교수님들이 이 댓글 테러를 당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네. 자, 그다음을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엄청 팔리는데 아마존이 탐낸 한국 제품. 뭐 댓글 얘기 나오니까 그 정치 댓글은 왜 그렇게 죽자사자 뭐 엄청나게 험악하잖아요. 완전히 무슨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래서 왜 이렇게 험악한가라고 보면 고등학교 때 정치인들의 목적은 정권 쟁취라고 돼 있잖아요. 네, 항상 저 사람의 목적은 뭔가 정권을 창출하고 정권 쟁취다 보니까 그러면 쟁취해서 뭐 하는데 아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데 아니 왜 저렇게 그러나라고 보면 정치인들의 말이나 명분은 보면 다 이제 국민을 위한 그런 걸로 여야나 다 항상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 근데 보면 주 목적은 정권 쟁취잖아요. 그럼 정권을 왜 그렇게 쟁취하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정말 부자로 만들 수 있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야 돼라기보다는 자세히 보면 다 그게 권력이잖아요, 권력. 그래서 그 권력이다 보니까 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이거 괜히 얘기했네. 그래서 저렇게 죽자사자 정치 관련해서는 저러는구나. 약간 제로섬 게임 같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는 정치판을 아주 싫어합니다.
뭔가 저는 좀, 뭐 정치인들이 또 뭐 다 그러지는 않겠죠. 일반화를 또 시키면 안 되는데, 저기 지금 여의도 공원에 기구가 떴네요. 아무튼 좀 저는 이 경제 쪽이 좀 더 건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좀 뭔가 우리가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잖아요. 뭐 남 비난하고 막 이렇게 막 반드시 상대를 죽여야 될 듯이 막 그런 것보다는 서로 좀 건설적이고 저는 하모니 좋아합니다. 하모니. 예, 서로 같이 하모니어스하게 이렇게 가는 거 좋아합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자, 요즘 미국에서 엄청 팔리는데 아마존이 탐낸 한국 제품 K-뷰티 고빅 프로젝트 가동, 신제품 개발 수출 위한 인증 등 신진 브랜드 해외 진출 전폭 지원, 한국 콜마와 뷰티 컨퍼런스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K-뷰티 신진 브랜드 셀러가 국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K-뷰티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 대표는 26일 서울 역삼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서 K-뷰티의 수출 증대를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채널은 아마존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군요.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은 이날 K-뷰티 브랜드 및 셀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인 프로젝트 K-뷰티 고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품 개발부터 운영, 교육,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와의 협업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서 K-뷰티 브랜드가 온라인 수출 역량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네요. 아마존은 서울 삼성동에서 화장품 제조업자 개발 생산 ODM 기업인 한국콜마와 함께 아마존 K-뷰티 컨퍼런스를 연다네요. 아마존이 국내에서 뷰티 카테고리를 주제로 대규모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신 대표는 아마존이 셀러 대상 컨퍼런스를 매년 하지만 이처럼 뷰티에 특화된 행사를 여는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요. 이어서 아마존과 같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를 활용을 하면 더 많은 K-뷰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 문을 두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네요. 아마존이 K-뷰티에 주목한 건 그만큼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기 때문인데 아마존에서 지난해 K-뷰티 셀러의 글로벌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78% 증가했네요. 신 대표는 올 들어서 5월까지 K-뷰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이상 늘었다면서 신규 브랜드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셀러당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고 매출 10만 달러를 넘어선 셀러도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K-뷰티의 성장은 여기 중요한 대목이 나오네요. K-뷰티의 성장은 그동안의 성과에도 아직 초기 단계라는 게 아마존의 판단이군요. 미국은 온라인 채널의 소매 시장 침투율이 아직 15%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잠재력을 바탕으로 K-뷰티가 좀 더 드라이브를 건다면 3에서 5년 뒤에는 글로벌 유명 브랜드가 여럿 탄생할 것이라고 신 대표는 내다봤네요. 잠재력 있는 상당수 K-뷰티 브랜드가 아직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다는 점 역시 아마존을 움직이는 동력이 됐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 수요가 커졌는데도 내수에만 집중하는 브랜드가 아직 상당수라면서 제품에 대한 고민은 물론 수출 관련 절차와 인증을 비롯한 규제 문제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들 브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콜마 등 ODM 기업과 손을 잡았고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중 처음으로 아마존의 파트너사로 선정이 됐네요. 신 대표는 한국 ODM 제조사들은 제품 기획부터 국가별 규제 대응,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콜마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체와 파트너사 등록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아직 수출 모멘텀을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이런 아마존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서 정말 고빅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기사입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더 간다. 삼성전자가 낫다. 이런 또 논쟁이 있네요. 자, 반도체 투톱 놓고 여의도 경론인데, 하이닉스 강세,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 목표 주가 35만원까지 상향, 전자 한방 기대, 3분기 이후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 테스트 통과 때는 주가 흐름 역전. 자, 요런 내용이 핵심인가 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기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투톱인 전자와 하이닉스를 주가를 두고 여의도 증권가에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강세를 예상하는 쪽에서는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가 이어져서 주가가 35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반면에 전자진영에서는 하반기에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만 통과하면 한 방에 흐름이 뒤집힐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하이닉스는 23만 7천 원에 마감을 했고, 지난 20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23만 7,500원에 근접을 했습니다. 올해 상승률만 67.5%에 달합니다. 작년에 89% 올랐거든요. 네. 반면 삼성전자는 이날 0.62%에 오르는 데 거쳤고, 올해 상승률이 3.57%입니다. 네. 하이닉스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전자주주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자, 늘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전자와 닉스의 탈동조화는 HBM에서 발생을 했죠.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엔비디아에다가 가장 큰 비중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HBM은 데이터 저장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는 일반 D램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빠르고, 엔비디아가 내놓는 하반기에 AI 가속기 블랙웰에는 하이닉스의 5세대 HBM 제품인 HBM3E가 8개나 장착될 전망입니다. 여의도에서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 우위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전자의 HBM3E 시장 침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데다가 하이닉스가 사실상 글로벌 독점 체제를 유지하며 세대 전환에 따른 판매 가격 상승 효과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HBM의 영업이익률은 40%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한 13.8%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이닉스는 HBM에서만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옵니다. 시티 글로벌 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30일에서 35, 한 두세 달 전에 시티 증권 리포트 한번 읽어드렸었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날보다 48% 늘어난 254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다. 와, 진짜 35만 원 가면 250조 되네요. 시티증권은 올해 내내 하이닉스가 글로벌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 5조 7천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4조 9천억인데 이보다 한 16% 많게 내다보고 있고요. 자, 전자 HBM 승인은 시간 문제. 전자 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였던 2018년도에 20조 8,438억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자, 이때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일부 증권사는 SK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 DS 부문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와,
한화투자증권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DS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각각 21조 410억하고 18조 6,820억으로 제시를 했네요. 하이닉스가 21조, 삼성전자가 18조.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이 회복되면서 원래는 뭐 30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전자의 반등을 점치는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졌는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55고요. 하이닉스가 2.94입니다. 아까 보니까 마이크론도 그죠? 3배가 넘는 걸로 봤는데 차소연 BNK 자산운용 매니저는 하이닉스가 HBM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할 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 품질 승인은 시간 문제일 뿐 3분기 이후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KB증권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12만 원이네요. 네. 전자와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장은 반도체 업황 개선은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HBM은 이제 막 태동해 급성장 중인 시장이어서 양사의 성장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잘 모르면 그냥 둘 다 들고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메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파이팅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